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1980년대 골목 어귀에 있던 그 작은 만화방을요. 빨간 벽돌 담벼락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면 좁은 계단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면 삐걱거리는 문이 있었고 문을 열면 연탄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1988년 겨울 종로 3가. 그 골목은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 연기가 피어오르고 버스 정류장엔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작은 간판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함하나방. 간판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지만 그걸 찾아오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인지를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냄새가 반겼습니다. 연탄 냄새 그리고 잉크 냄새. 낡은 만화책들에서 풍기는 그 독특한 향이었죠. 벽은 온통 포스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것들이었어요. 공포의 외인구단, 미래소년, 코난, 은하철도 999. 그 시절 우리가 열광하던 만화들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포스터 사이사이에 연필로 쓴 메모들이 있었어요. 금서 목록 3월 갱신. 검열 강화 조심. 누가 읽었는지 표시 금지. 그 메모들은 작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무게를 알 거예요. 만화방 주인은 김선이라는 여자였습니다. 38살, 짧은 파마머리에 언제나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고개만 끄덕이고 만화책을 빌려주고 조용히 앉아 장부를 적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살펴보는 듯한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시선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엔 무언가 더 있었어요. 슬픔 같은 것 혹은 기다림 같은 것이요. 단골 손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화방이 단순히 만화를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는 걸요. 선희는 만화책 사이에 다른 것들을 꽂아두었습니다. 복사된 종이 뭉치들이었어요. 표지는 없었고 제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들을 펼치면 금지된 문장들이 가득했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소수의견, 전태일 평전. 그 시절 그 책들은 금서였습니다. 서점에서 팔 수 없었고 도서관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읽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복사했고 돌려받고 숨겨 읽었죠. 선희의 만화방은 그런 책들의 은신처였습니다. 밤 10시쯤 되면 만화방 손님이 바뀌었습니다. 낮엔 중고등학생들이 왔다면 밤엔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조용히 들어와 특정 선반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선희는 그들을 보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만화 반납하러 왔어요. 겉으론 만화책을 돌려주지만 그 안엔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사된 금서 혹은 손으로 쓴 필사본이었어요. 선희는 그것을 받아 조용히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을 건넸죠. 이것도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 속엔 또 다른 금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단골 손님 중 하나가 선희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위험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하시면. 선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만화예요. 웃기잖아요, 세상이.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 남편도 책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손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선희의 눈빛이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선희의 책상 위엔 작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표지의 낡은 노트였어요. 그 노트는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물건이었죠. 선희는 가끔 그 노트를 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글씨를 천천히 읽었어요. 책은 불타도 문장은 남는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붉은 볼펜을 꺼내 노트 한 장에 자신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검열보다 무서운 건 잊혀지는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만화방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연탄불이 꺼져가고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았어요. 선희는 혼자 남아 만화책 사이사이에 복사본을 끼워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 있게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종로의 거리를 하얗게 덮으며 모든 소리를 삼켰죠. 하지만 만화방 안엔 여전히 무언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문장들이, 잊혀서는 안 될 이름들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녀는 만화를 빌려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선 그걸 사상의 전파라 불렀습니다. 선희는 그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기억해줘. 잊지 마. 1980년대 후반 거리는 뜨거웠습니다. 최루탄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사람들은 다시 거리로 나갔어요. 민주화를 외치고 자유를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 속에서도 어떤 것들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책이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 그 자체였죠. 출판 검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교묘해졌는지도 몰라요. 정부는 불온서적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책들을 금지했습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소수의견, 전태일 평전. 그 책들은 서점에서 사라졌고 도서관 서가에서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읽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복사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인쇄소에서 누군가는 등사기를 돌렸어요. 드르륵 드르륵. 그 기계 소리는 마치 심장 소리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한 장, 두 장, 100장. 복사된 종이들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어요. 대학가에서, 공장에서, 그리고 작은 만화방에서요. 선희의 만화방도 그런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매주 누군가로부터 복사본을 받았어요. 두꺼운 봉투에 담겨 밤늦게 배달되는 그 종이 뭉치들. 표지도 없고 저자 이름도 지워진 채로요. 선희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만화책 표지 속에 끼워 넣었습니다. 캔디 속에 난장이를, 은하철도 999 속에 전태일을 숨겼죠. 그냥 만화예요. 웃기잖아요, 세상이.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비웃음이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익숙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는 선희의 단골이었고 늘 조용히 책을 빌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엔 뭐가 들어왔어요? 선희는 말없이 카운터 밑에서 만화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공포의 외인구단이었어요. 하지만 청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걸요. 고마워요. 청년은 책을 받아들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이 노트 사장님 거예요? 그가 내민 건 작은 검은 노트였습니다. 선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디서 났어요? 지난번에 빌린 책 속에 끼어 있었어요. 이거 읽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선희는 그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건 남편의 노트였습니다. 실수로 책 속에 끼워졌던 거였죠. 노트를 펼치자 붉은 볼펜으로 쓴 문장이 보였습니다. 검열보다 무서운 건 잊혀지는 것이다. 청년은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이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는 게 금지되고 말하는 게 감시당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으니까요. 청년은 노트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소중하게 간직하세요. 언젠가 이 문장들이 자유롭게 읽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 밤 선희는 혼자 만화방에 남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남편의 글씨를 천천히 읽었어요. 책은 불타도 문장은 남는다. 남편 이정우. 그는 출판 노동조합 간부였습니다. 1985년 인쇄소에서 금서를 찍다가 연행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죠. 선희는 며칠 뒤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거기서 남편의 고문조서 일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노트 한 권. 노트 속엔 남편의 마지막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요. 선희야,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할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책은 불타도 문장은 남아. 사람들이 읽는 한 우리의 목소리는 죽지 않아. 선희는 그 문장을 밤마다 베껴 썼습니다. 만화책 여백에, 포스터 뒷면에, 복사본 끝장이에요. 그녀에게 만화방은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억을 이어붙이는 작업실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을 계속 이어가는 곳이었죠. 하지만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잡혀갈 거라는 걸요. 거리엔 사복 경찰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서점을, 학교를, 인쇄소를 뒤졌어요. 금서를 찾아내고 유통 경로를 추적했죠.
어느 날 선희는 만화방 밖에서 낯선 사람을 봤습니다. 양복을 입고 신문을 들고 서 있는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신문이 아니라 만화방 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는 만화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옆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선희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남자는 만화책 선반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 권을 꺼내 펼쳤죠. 그 안에서 복사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소수의견이었습니다. 남자는 선희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김선희 씨 불온 문서 유통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선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카운터 밑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만화책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자신의 기억을요. 갑시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걸치며 마지막으로 만화방을 돌아봤어요. 연탄 냄새, 잉크 냄새, 그리고 금지된 문장들의 향기. 그 모든 것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선희는 경찰차에 실려 사라졌어요. 하지만 만화방 안엔 여전히 무언가 살아 있었습니다. 책들 사이에, 노트 속에, 그리고 그것을 읽을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며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그 사람의 빈자리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밥상을 차릴 때마다, 문을 열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일입니다. 선희에게 남편 이정우의 부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1985년 가을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곧 올게라는 말만 남기고요.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흘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희는 차가운 복도를 걸어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거기엔 남편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경, 손목시계, 그리고 검은 노트 한 권. 남편은 어디 있어요?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돌렸어요. 조사 중입니다. 불온서적 제작 및 유통 혐의로요. 언제 돌아올 수 있어요? 모릅니다. 선희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남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밤새 그 노트를 읽었어요. 남편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12일. 오늘도 금서 목록이 업데이트되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다시 금지됐다. 얼마나 더 많은 책이 사라져야 할까? 1985년 5월 3일. 인쇄소 동료 김영이 끌려갔다. 그는 단지 복사기를 돌렸을 뿐인데 그의 아내가 울며 찾아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선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분노를, 그의 슬픔을, 그리고 그의 결심을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야,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할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책은 불타도 문장은 남아. 사람들이 읽는 한 우리의 목소리는 죽지 않아. 선희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하던 일을 계속하기로요. 만화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만화책 사이에 금서 복사본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남긴 그 문장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선희는 만화방 문을 열며 두려움과 싸워야 했어요. 오늘은 경찰이 올까? 오늘은 발각될까? 그 불안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남편의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의 글씨를 베껴 썼습니다. 만화책 여백에, 복사본 뒷장에, 포스터 뒷면이에요. 책은 불타도 문장은 남는다. 그 문장을 쓸 때마다 선희는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자신의 손 위에 포개지는 것 같았어요. 정우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선희는 텅 빈 방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걸요. 1987년 봄 선희는 남편의 동료를 만났습니다. 출판 노동조합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형수님 이거. 정우 형이 남긴 거예요. 그가 건넨 건 작은 봉투였습니다. 안엔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고문조서 일부가 있었습니다.
피의자 이정우는 불온서적 제작 및 유통을 자백했으며 선희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글자를 가렸으니까요. 형은 끝까지 다른 사람들 이름을 대지 않았어요. 혼자 다 뒤집어쓰고. 그래서 동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선희는 그날 밤 만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연탄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고요를 깼어요. 그녀는 남편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문장을 적었어요. 당신이 지키려 한 것들을 내가 이어갈게요. 검열보다 무서운 건 잊혀지는 거잖아요. 나는 잊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붉은 볼펜으로 쓴 그 문장은 남편의 글씨 바로 아래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요. 그 무렵 만화방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여기서 금서를 빌릴 수 있다는 소문이요. 선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 오는 손님에겐 절대 금서를 주지 않았어요. 몇 번을 오고 신뢰가 쌓인 뒤에야 조용히 건넸죠. 어느 날 젊은 교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전태일 평전 있으세요? 선희는 그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진심이 있었어요. 왜 그 책을 찾으세요? 학생들에게 읽어주고 싶어서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밑에서 두꺼운 복사본을 꺼냈어요. 조심하세요. 이건 누군가의 목숨이 걸린 것들이에요. 교사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을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선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슬픔도 자부심도 함께 있었어요. 그날 밤 선희는 남편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정우야, 오늘도 한 사람이 책을 가져갔어. 당신이 지키려 했던 그 문장들을요.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을,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를요. 잘하고 있어, 선희야. 고마워.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종로의 거리를 하얗게 덮으며 모든 소리를 삼켰어요. 하지만 만화방 안에선 여전히 무언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금지된 문장들이, 그리고 잊혀서는 안 될 기억들이요. 선희는 노트를 덮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책은 불타도 문장은 남는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진실은 때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드러납니다. 1988년 겨울 선희는 서대문경찰서 취조실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회색 벽, 형광등 하나, 그리고 낡은 철제 책상. 책상 위엔 선희의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검은 표지의 그 노트. 남편이 남긴 마지막 물건. 선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앉으세요. 형사 한 명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앉았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형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글을 읽었어요. 책은 불타도 문장은 남는다. 검열보다 무서운 건 잊혀지는 것이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선희를 봤습니다. 이거 당신이 쓴 건 아니군요.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계속 노트를 넘겼어요. 필체가 다릅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요. 앞부분은 남자 글씨고 뒷부분은 여자 글씨예요. 그는 노트를 덮고 담배를 꺼냈습니다. 성냥불이 켜지고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남편 본 거죠? 이정우 씨. 선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 우리 선배가 담당했었어요. 85년에 잡혀왔다가 끝까지 동료 이름을 대지 않았죠. 형사는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서류 뭉치였어요. 그 속에서 한 장을 빼내 선희 앞에 놓았습니다. 고문조서였습니다. 피의자 이정우는 3월 15일부터 불온서적 제작에 가담했으며 선희는 그 글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글자를 가렸으니까요. 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마지막까지 뭔가 쓰려고 했어요. 조서 여백에 글자를 남겼는데 피로 번져서 잘 안 보이지만요. 그는 다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꺼냈어요.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붉은 잉크로 쓴 것 같았지만 선희는 알았어요. 그건 잉크가 아니라 피였다는 걸요. 그녀를 잡지 마라. 이건 내. 그 다음 글자는 완전히 번져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선희는 그 종이를 보며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어요. 목이 메고 가슴이 무너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 안 하셨어요? 형사는 담배를 끄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이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도 대학 다닐 땐 그 책들 봤어요. 난장이도 읽었고 전태일도 읽었죠. 선희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잡는 일을요. 형사의 목소리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 끝까지 동료들 이름을 대지 않았어요. 심지어 당신 이름도요. 그래서 당신을 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까지는요.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그 이는 어떻게 됐나요?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일을 닫고 서랍 속에 넣었어요. 공식적으론 심장마비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날 밤 선희는 그 취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노트는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자신의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정우야. 나 때문에 고생했지. 미안해. 선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요. 그이는 책으로라도 살아있으니까요. 형사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을 때 선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책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읽는 걸 원했죠. 그래서 저도 그 일을 계속한 겁니다.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새벽빛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선희는 풀려났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걸요. 형사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노트는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증거물로 보관해야 해서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그 노트 언젠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게 한숨만 쉬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는 혼자 걸었습니다. 종로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어요. 그녀는 만화방 앞에 멈춰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간판은 꺼져 있었어요. 선희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으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노트를 태워버리기로요. 아니, 노트는 이미 경찰에 있었지만 그 안의 문장들을 기억 속에서 지우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선희는 만화방 뒤편에서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복사본들을 하나씩 불 속에 넣었어요. 종이가 타들어갔습니다. 검은 재가 되어 하늘로 날아갔어요. 미안해요.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요. 선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불길 속에서 글자들이 사라지는 걸 보며 그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글은 불에 타도 문장은 남는다는 걸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누군가의 가슴 속에요. 정우야, 당신 말이 맞았어. 글은 검열로 죽지 않아. 읽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 2024년 늦가을 종로 3가 골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풍경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죠. 옛날 명화 만화방이 있던 자리엔 이제 작은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면 에스프레소 향이 코끝을 스치고 벽 한쪽엔 낡은 나무 액자 하나가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책은 불타도 문장은 남는다. 카페 주인은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가끔 이 문장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누가 남긴 건지 정확히 언제 쓰인 건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 골목 어딘가에 있던 만화방에서 나온 문장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만화방 주인이 어느 날 경찰에 끌려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만이 희미한 소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흰머리가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액자 앞에서 한참을 멈춰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시더니 작게 중얼거리셨죠. 여기 맞네. 여기였어. 주인이 다가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만화방을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1980년대 후반 이 골목을 자주 오가던 대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핑계 삼아 만화방에 들렀고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몰래 건네주시던 책들이 있었다고요. 만화책 표지 속에 숨겨진 복사된 금서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냥 책 빌려주시고 조용히 미소만 지으셨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닫혔어요. 나중에 들으니 잡혀가셨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분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사이사이 연필로 베껴 쓴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액자 속 그 문장이었죠. 저도 그때 몰래 베껴 썼어요. 이 문장이 누군가에게 남아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주인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유리창 너머로 종로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과 새 건물이 뒤섞인 시간이 겹쳐진 풍경이었죠. 카페를 나서면서 할머니는 골목 모퉁이 낡은 철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거의 읽을 수 없을 만큼 흐릿한 간판이었습니다. 명화만화방 아직 남아있네요. 그 간판은 아무도 떼어가지 않았습니다. 철거할 때도 새 건물을 지을 때도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거리가 기억해야 할 무언가를 새겨두듯이 말이죠. 해가 기울고 거리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카페 안에선 여전히 그 액자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노트북을 펼친 젊은이들, 그 누구도 그 문장의 무게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문장은 거기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어쩌면 선희가 원했던 건 바로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기념비가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 속에 스며든 한 줄의 문장. 그 문장을 읽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그이도 그녀도 그 시절의 저항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겨울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희미하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글은 검열로 죽지 않는다. 읽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 종로의 하늘 위로 낙엽처럼 종이 조각들이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편지 같았습니다. 과거가 현재에게 보내는 잊지 말라는 기억하라는 조용한 편지였습니다.